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3대 뉴욕 지수가 회복세로 들어섰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주요 호실적이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요. 이 센티멘털이 지배하고 있는 아시아 증시와는 달리 뉴욕 증시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요소 모두 중요하죠. 센티멘털과 펀더멘털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를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이 꼼꼼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보호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가 넘는 상승 중인데요. 1.38% 오르면서 2174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장에는요, 기관이 8자세였는데 이내 4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200억 원이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함께 강하게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36%대 상승하면서 74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 받쳐주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장 거래소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여전히 추세를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뉴욕의 회복세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외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1% 밀리고 있습니다. 7,346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0.03%대 소폭 내리고 있는데요. 2,8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는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1% 오르면서 95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 시세 보겠습니다. 골드는 7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0.23% 내리고 있는데요. 122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살해 의혹과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해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중국장은요, 4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0.85%대 하락하면서 2,546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요,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0.07% 오르면서 25,46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화면으로 글로벌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잘 나가는 듯했던 미국 경제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재정 적자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감세와 각종 부양책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는 어떤 타격으로 다가올지 첫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유가가 사우디 언론인 실종 사건으로 인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를 흔드는 사우디 언론인 실종 사건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도 좀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내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요, 감세하고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미국 경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재정 적자가 7,7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조가 넘는 883조 원에 달하면서 지금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 말은요,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부자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7%나 급증한 겁니다. 2012년이었죠. 미국의 부채가 1조 달러를 넘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 다시 6년 만에 지금 최대치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미국 GDP의 지금 3.9%로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지금 유럽의 이탈리아 재정 적자가 GDP 3%를 넘어서서 굉장히 문제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이미 이탈리아 수준을 넘은 그런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세금 손실은 이 경제가 호황이면 전체적인 세금 증가로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법인세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까지 이슈가 발발하면서 농업 부분에 긴급 지원으로 120억 달러가 지출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지출 등에 오히려 지금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트럼프의 재정 적자에 이제 감세 정책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미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채 가격은 폭락 중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채 금리가요, 계속 올라가면서 현재 지금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요. 근데 바로 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 반대로 이 채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채권 가치와 채권 수익률은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현재 돈이 없는데 빌리려고 은행을 갔는데 신용도, 즉 미국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게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채를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미국채 가격이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최대 상업은행인 JP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요, 12일이었죠. 국채금리가 시장의 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3.5%를 넘어서 무려 지금 4%를 이룰 수가 있다고, 지금 미국채 가격의 하락 추세를 좀 막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미국채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수요가 또 부족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변동폭이 좀 컸지만 다시 좀 진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이 현재 이 유가의 오름폭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열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미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금 사우디의 카슈크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우디 입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듣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슈크지 사건이라는 건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이 사우디 언론인이죠. 지금 자말 카슈크지에 대한 사건인데요. 터키에서 지금 자말 카슈크지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슈크지는 사우디에서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사마 빌라덴 그리고 오사마 빌라덴과의 인터뷰 그리고 칼럼 리스트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2017년 작년이었죠. 2017년 9월에 사우디에서 출국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죠. 이 미국에서 건너가서 정부를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기고문을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좀 써온 인물인데요. 하지만 지금 터키 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지금 실종이 된 뒤에 터키 정부가 사우디 요원들이 납치해서 토막 살해했다라고 좀 무시무시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진실을 밝혀라라고 지금 압박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그럴 게 지금 사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예전 올 초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지금 현재 사우디
사우디로 급파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미국 또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논란이 굉장히 컸던 것 대비해서 봉합을 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내용은 유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일단 미국 언론에서는요, 지금 사우디가 좀 잘못된 방식으로 신문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이제 살짝 의문축으로의 발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즉, 영화 이 1987 보시면요, 이 좀 실제로 1987에 우리나라 현재 박중철 고문치사 이 사건으로 좀 뭐랄까요, 그때 당시 나왔던 말이 탁하고 치니까 퍽하고 죽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슈를 받았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사우디의 영향력에 좀 필요한 것이 이 공급 증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지속적으로 좀 피력을 해줘야만 유가가 진정세로 간단 말이죠. 이 진정세로 가는데 지금 사우디의 증산 도움 없이는 유가를 현재 지금 잡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를 지금 잡아야만 11월 중간 선거에 그나마 상원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트럼프의 현재 지금 상황인데요. 상하원을 만약에 지금 다 내줄 경우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은 것이 지금 린제이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 등이 지금 사우디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지금보다 사실 좀 더 고유가를 원하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관계가 있어서 그동안에 이란 감사분에 대한 증산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유가의 향방 또한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이슈에서 이 국제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만큼 구체적인 지수도 함께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보시면요. 지금 크루드 오일 일봉입니다. 현재 크루드 일봉 보시면 제가 지난 월요일에 드렸던 주요 전략은요. 바로 여기서 지금 하락 시에 좀 관망을 하고 상승 때 좀 따라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재 지금 주요 매매 구간은 72달러에서 현재 지금 보시면요. 지금 살짝 지금 윗봉을 지금 봉이 나와줬는데 지금 72달러에서 72.50 지금 현재 지금 즉 이 두 번째 라인 72.50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변동성이 좀 지속적으로 지금 좀 축소되는 구간이지만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요 저항 라인 근처에 점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72.65 여기 현재 두 번째 라인인 72.65 라인을 조금 돌파를 하면 다시 이 윗봉 쪽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 노력에 지금 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이란 제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이란 제재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70달러 선, 현재 지금 세 번째 라인 70달러 이 밑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72달러, 현재 지금 이 72달러에서 72.50 그리고 72.65 두 번째 라인까지 이 상승 추세는 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번째 라인 72.65 여기가 지금 전전날의 고점인데요. 72.65를 여기를 이제 좀 제대로 돌파를 한다라고 될 경우에는 매수 추세를 좀 따라갈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72.65를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할 때는 70달러 후반대가 좀 무너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은 음봉 구간에서는 좀 71달러까지 좀 매도로 가능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S&P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S&P 500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제가 나스닥을 하다가 오늘 S&P 500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지금 미국의 지수가 기업들의 호실적에 지금 전일장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어제는 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 밖에 좀 존슨 앤 존슨, 유나이티 헬스 등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현재 팩트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 작년 3분기보다 현재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이 19%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지수 상승은요, 이 상승세는 최근에 좀 부진했던 아마존과 넷플릭스 역시도 좀 크게 반등했었는데, 일단 지금 S&P 500 선물 이 기준으로 2,827.5달러까지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금 2,857달러까지 상승도 좀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요. 지속적으로 좀 사실상 2,685선 이 두 번째 라인까지 좀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지금 이 위쪽 라인에 걸쳐져 있는 이 상단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수 대응을 좀 꾸준하게 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2,792.15 라인을 좀 지지 라인으로 잡고요. 여기 하단 라인 쪽에요. 2,792.15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등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S&P 500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에 짚어주신 그 지수가 그대로입니다. 72.65달러에서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가요, 2014년 1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정책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장에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중국장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앞둔 중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성장하는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선두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의 뜻대로 전 세계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 때문일지 우려하던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서서히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을 김영철 멘토님과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지수 마감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도 함께 덧붙여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중국 시장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은 상해 같은 경우가 0.85%, 그리고 선전이 1.9%, 창업한이 2.68%. 창업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급락이 좀 심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뚜렷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자체의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일단은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 대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했다는 거, 물론 이제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그 신용 물량이 흔히 말해서 이제 털린 부분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려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적어졌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강하게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국내 아시아 증시도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주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스피 1.4%, 코스닥 1.3%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10시 반쯤 이제 중국 개장 이후에 중국 시장 영향권으로 또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가면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일단은 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를 장 막판까지 끌고 갈지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6개월 이상 투자자 기간을 갖고 접근하시는 투자자라면 좀 뭐 지금 이 시대에서는 충분히 뭐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가 안정되는 것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선 중국의 5G 시장 상황,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5G 쪽에 상당히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5G 핵심 기술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 통신장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랑 ZTE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 기업이 5G 관련 지적재산권을 한 10%를 보유를 한 것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15%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의 이제 퀄컴이지만, 물론 수치적으로는 15%, 10%, 중국이 지출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4G 관련된 그 지적재산권이 한 7% 정도밖에 안 됐었던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10%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40% 정도를 화웨이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 이제 핵심 기술에서 퀄컴이랑 노키아, 뭐 에릭슨 이러한 기업들을 두르고 좀 선두 기업으로 부상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좀 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시장의 40%를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 성장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좀 경계심이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계심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망을 설치를 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그 설비망을 손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방 공공기관이 이제 화웨이랑 ZTE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들이 이들 기업에서 장비를 사는데 연방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나랏돈을 빌려가지고 나랏돈을 받아가지고 중국 기업의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호주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우려해서 화웨이가 호주에서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하는 것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 통신부도 화웨이와 이제 ZTE의 5G 네트워크 시범 테스트 파트너 기업 명단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뭐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가안보 위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을 정도로 이게 상당히 뭐 글로벌리하게 통신시장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빅 이슈로 좀 올라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에 인도까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현재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파이칩 관련한 이슈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중국 최근에 스파이칩 관련해서 기사들이 상당히 어제 그제 이제 좀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중국 서버 관리 제조업체죠. 이제 슈퍼마이크로사에서 이쪽 서버에서 이제 발견된 마이크로 칩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 첩보 활동에 활용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일명 이제 스파이칩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이통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얼마나 도입되는지 여부를 일단은 조사 중인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이 보도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가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미 국토안보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일부 장관의 코멘트를 보면 이 보도 내용을 근거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를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저 칩 자체가 일단은 뭐 발견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앞서 이제 그 5G 관련해서 각국의 안보 정책 그리고 뭐 이 스파이 칩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까지 이제 뭐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 관련된 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이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어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했죠. 중국의 9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CPI가 작년 같은 날보다 2.5%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이는 이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합은 하긴 했지만 전달에 2.3%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2%포인트가 이제 높아진 거여서, 작년 동기 대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평균 CPI 상승률이 1%를 기록할 정도로 이게, 중국 쪽 CPI 상승률 4월 이후에 이제 1%를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2%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상승폭도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무역전쟁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민들의 좀 공통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식품류 쪽에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다고 하죠?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키워드는 너네 쪽으로 가는 제품,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제품, 각국의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를 해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뭐 목적인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서민 물가에서 음식료, 식품 쪽에 대한 물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식품료 자체가 작년 동월 대비 3.6%나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 물가를 견인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비식료품 가격은 평균보다 이제 낮은 2.2%에 이제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이 실질적으로 식료품 자체가 3.6% 이쪽이 올랐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큰 그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신선채소나 이제 뭐 양고기, 과일, 이러한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식료품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LNG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미국산 원유랑 그다음에 LNG, 이 액화천연가스 에너지 수입을 일단은 뭐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국제유가도 좀 올라가면서 교통수단 연료로 이 자체가 한 전년보다 한 20% 정도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LNG 쪽 가격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미세먼지가 그제 뭐 관련된 뉴스로 나오면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 중국이 LNG 쪽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 규제, 환경 문제 이런 이슈들에 조금 대응을 하면서 석탄을 좀 줄이고 청정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LNG 쪽을 이제 사용하려고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LNG 소비의 한 13% 이상 정도를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LNG 쪽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관세를 부과를 안 하고 수입 금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과가 되면서 이슈가 이제 부과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LNG를 사용을 안 하면 석탄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겨울철 남방 쪽 그 LNG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스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석탄을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황사 관련된 이슈들도 국내에 추가적으로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탄 사용 그 부분들을 작년에 이제 3%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를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LNG 가격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못 쓰게 하는 상황에서 석탄도 못 쓰게 하면 당연히 민심이 좋지가 않겠죠. 지금 뭐 식료품 같은 물가 상승률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LNG 가격 관련된 부분들은 뭐 국내 기업에게도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의 원유와 LNG 수입을 중단한 것은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요, 아무래도 이 지수에도 역시나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장 진단 시에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시간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실 복잡할수록 좀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좀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적인 이슈들 중국 쪽에서 이제 좀 발생이 되고는 있지만 중국 쪽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행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종목으로 뭐 상해 국제공항 뭐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 국제 여행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행 관련된 업종이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전국 면세 라이센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영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라이즈를 합병을 하면서 중국 면세 사업 시장 점유율이 79%입니다. 사실 독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여행 관광객들이 이제 뭐 증가가 될수록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79%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61.4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70.000 위안, 손절가는 59.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중국 국제 여행사였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도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들이 기업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이슈들을 챙겨서 코인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영국에 위치한 바클레이즈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 개설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왜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잠정 중단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암호화폐 자산운용을 시작합니다. 피델리티는 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요?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행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윤진 대표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생소한 은행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영국에서는 HSBC 다음 2위 은행으로서 전 세계에는 지금 시가총액 19위에 기록되어 있는 금융 대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직접 잘 접할 일이 없으시지만 국내에서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증권사들과 CME 사이에서 바클레이즈가 오히려 중간 거래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권사랑 이 CME 거래소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중간에 바클레이즈 중간 거래소 두고선 운영되는 선물사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대형 기관들과 사실상 중간거래소라는 이런 다른 증권사들을 모집해서 본인들이 총 거래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JP모건 같은 대형 기관들과 동급의 업무를 취급하는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규모가 큰 은행인데요. 그런 은행이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 데스크를 개설하려다가 현재는 보류에 들어간 건가요? 네, 지금 영국 대형기업인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좀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다른 골드만삭스나 이런 은행들도 추진을 했었다 보니까 얼리 어답터 은행들 중에서 하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간 거래소로서 해외 선물 파트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트도 노리고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투자 자산운용 상품에 대해서도 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5일 기준으로 바클레이즈가 수요 급증하는 투자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 작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투자 거래 수요가 급증하는 부문이 원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들을 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실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빠르게 암호화폐들 수요가 감소를 하고 특히 대형 종목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종목들 중심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 수요가 ICO 쪽으로 신규 코인들 중심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런 수요의 감소 때문에 투자에 집중하려던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수요 감소로 오히려 지금 이제는 다른 상품군으로 옮겨가야겠다라는 평가를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 개설이라는 거는 다들 은행에서는 그렇게 다이렉트로 암호화폐 파트라는 이름을 짓지 않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자산 사업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죠.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라는 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 타일러 바클레이즈 전 에너지 거래 책임자를 비롯해서 지금 마비바스 글로벌 외환 전략 책임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서 전략 담당자 등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본인들의 부서 설립 후에 그다음에 본인들의 책임자들을 임명을 했었지만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들의 사업부를 맡고 있었던 부문 파트에서도 특히 외환 전략 같은 그리고 기존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 거래 책임자 사실 암호화폐 중에서도 최근에 페트로가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에너지 거래 책임자들을 영입을 시켜서 기초 자산 중심의 암호화폐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해당 파트에 대한 전문가들을 영입을 시켜서 신규 파트를 구성을 시켰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구축해야 할 IT 인프라를 조사해야 되는 단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파트가 어떻게 커나갈지 IT 파트 중에서도 제일 신흥 파트,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장외주로서 평가되던 파트의 투자에 대한 감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진행하던 단계였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타일러 전 책임자가
보류 결정 이후에 은행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네. 사실상 지금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고 있진 않은데 핵심 책임자가 지금 아웃된 상태고 프로젝트 자체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접게 된 건데 사실상 현재 이 책임자가 사직을 했다면 이번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담당자가 그만두고 부서가 일치정지된 상태에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래는 공격적인 은행 성향보다는 딱 중립적인 은행에 가깝습니다. 그냥 딱 중간고리수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은행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HSBC나 혹은 다른 상위권 은행들처럼 공격적으로 어느 국가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있던 기업들의 사업 분야만 딱 그대로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무리를 해서 먼저 진행을 했던 파트였기 때문에 이번 파트가 굉장히 좀 잘 풀렸다면 바클레이즈가 본인의 성향을 바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기존의 지금 영업 인재들까지도 빠져나간 상황에서 새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사업부 개설에 나설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번에 암호화폐 파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외부 인재를 영입했지만 지금 바클레이즈는 기존 인재들을 바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만들었었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부를 진행할 때 어떤 사업부를 공격적으로 새로 만들고 그리고 외부 인재를 영입시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액션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파트 중에서도 하나를 더 추가하는 정도의 액션으로만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상 새로 다시 사업부의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의 인원을 또다시 끌어오는 이런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책임자가 나가면은 새로 다른 인재를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는 액션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죠. 근데 바클레이즈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부 자체도 기존에 그렇게 경력을 만들어 온 경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클레이즈랑 골드만삭스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SEC 측에서 ETF에 대한 심사 연기를 지속을 해왔죠. 특히 그 중에서도 연중 최대 이슈였던 CBOE ETF, CBOE ETF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연기를 해와서 사실상 업무의 수익 구조가 지속 연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인 투자 의사가 없다면 내년도 ETF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때 가서야 죄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바클레이즈 자체가 시장 진출에 좀 신중한 상태였는데 지금 제스 스테일리 바클레이즈 CEO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 기존의 자산 유형 그리고 규제 관련 규정 준수 때문에 좀 주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좀 무리하지만 지금 은행이 원하지 않는 활동에 암호화폐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추후에 법정 화폐가 암호화폐로 바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생각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죠. 사실상 금융권의 어떤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미리 선투자해두고자 함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해당 파트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런 파트에 대한 설치가 실질적으로 ETF가 물 건너 감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파트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데스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커스터디 서비스 한마디로 지금 은행들에서 사실상 기존의 예금 상품들을 운영했던 것처럼 고객들의 계좌에 있는 암호화폐를 받아서 단순히 보관을 해놓는 용도 정도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서비스 정도만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에 암호화폐 전략본부를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핀테크 전문가로 활동하던 올리버 해리스를 책임자로 임명을 했었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의 리더를 하려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트에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앞으로 시장을 잡고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그냥 투자 R&D 파트로서 해당 파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데스크를 개설할 계획으로 했다가 캔슬을 들어갔고요. 바클레이즈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처럼 공격적으로 R&D 파트를 운영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영국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에 금융 파트 인재 감축이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신설 파트를 진행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새롭게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피델리티라는 기업입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먼저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7조 2천억 달러 자산에 막대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산 운용 그룹인데 세계 1위 블랙락에 이어서 작년 기준으로는 지금 세계 6위에 랭킹되어 있던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피델리티와의 제휴관계를 좀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더 상위권 업체들인 뱅가드나 UBS보다도 많이 좀 노출이 돼서 블랙락 상품 다음으로 좀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래 블랙락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휴 구조가 좀 덜 되어 있던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상품들 은행에서 가서 펀드 상품을 찾아보시려고 하면 블랙락도 잘 눈에 띄지 않았었죠. 네.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눈에 많이 좀 띄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JP모건 자산운용 파트보다 오히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JP모건 자산운용 하면은 사실 JP모건 자체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이 은행보다 자산운용 규모가 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네. 근데 보통 펀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펀드사들 자체의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JP모건 자산운용 파트보다 크고 지금 상위권 업체인 핌코 같은 경우보다도 더 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산운용업계에서 최상위권의 업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이 현재 암호화폐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진출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15일 지금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 한마디로 지금 디지털 자산운용 파트 전문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설립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한마디로 자산을 위탁 대행해주는 서비스죠. 네. 그리고 투자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도 진행을 하던 부분이었고, 네, 많은 은행들이 해당 서비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던 의사가 굉장히 컸었죠. 네, 지금 피델리티사 측은 지금 투자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 대상 중심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렸는데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상 CBOE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수 선물, 그리고 지금 그냥 단순 해외 선물, 그리고 지금 CME 측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해외 선물 파트, 지금 이런 파트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파트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파트들 중심으로 투자 서비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스터디 서비스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코인들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규 ICO 코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순위권에서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킹 위험들이 그냥 코인 자체에서 높기 때문에 이 코인들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할 가능성은 좀 낮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새로 설립되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는 지금 골드만삭스 전 전무이사였던 롤제솝이 대표를 맡게 되면서 지금 헤지펀드 그리고 기부금 펀드 등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 파트에서 가지고 있던 지금 자회사 파트들이 각각 전부 다 DB가 있죠. 해당 고객들이 있고 해당 고객들 중에서도 지금 디지털 자산, 한마디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의사가 있는 고객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디지털 에셋 파트 서비스 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세가 한번 빵 급등을 세게 보였습니다. 지금 전일장 기준 차트 보시면은 지금 7,600선을 넘는 고점 돌파를 보였고요. 이게 지금 사소한 지금 작은 포인트가 아닌 게 지금 기존에 단 한 번도 웨이브상에서 고점을 돌파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차트상으로 고점을 뚫고선 상승세를 보여준 적 없이
특히 선물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오면서 올해 지금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이뤄서까지도 한 번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서 계속해서 6천선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그려왔는데 지금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공격적으로 차트가 올라가면서 물론 지금 윗꼬리를 달고선 내려온 상태이지만 윗꼬리로 돌파를 한번 보여줬다라는 것, 전고점인 7,400선을 돌파를 보여줬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슈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 지금 투자 자산 운용 파트를 도입을 한다라는 것 이슈로도 굉장히 좀 강한 업계 파급력을 자기들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가 앞으로 성장을 하게 되던 안 하던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부여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발표 이전에 저희는 또 시장 소식 챙겨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